국가혁명 제4장 보론 엥겔스의 보충 설명 마르크스는 고민의 경험이 갖는 중요성에 대하여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언급했다. 엥겔스는 다시 그와 동일한 시대의 주제를 맞추면서 마르크스의 분석과 결론들을 설명하고 또한 때때로 그의 설명을 특별히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만큼 힘차고 활기차게 그 문제에 관해 또 다른 측면에서 상세한 해석을 가하고 있다. 1. 주택 문제. 엥겔스는 그에 져서 주택 문제 쌍가로 The Housing Question 1872년에서 이미 꼬민의 경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국가와 관련지어 혁명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다루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주제를 다루면서 한편으로 프롤레타리아 국가와 현재 국가 사이의 유사점들, 두 경우에 있어서 국가의 정당한 점들과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양자 간의 상이점들 혹은 국가의 파괴로의 이행 등을 극명하게 밝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면 주택 문제는 어떻게 자리매겨질 것인가? 현 사회에서 그 문제는 여타 사회 문제와 같이 자리매겨진다. 일단 페이지 넘기기 전에 각주 읽고 넘기겠습니다. 주택 문제는 엥겔스의 주택 문제. 이하 레닌은 같은 책에서 인용하고 있다. 또한 마르크스 엥겔스 선집 제1권 모스크바 1962년 570에서 71쪽도 보라. 즉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경제적 평준화를 이룸으로써 문제 자체를 되풀이해서 재생산하는 하나의 해결책에 의해서 그런 까닭에 현재는 해결책이 아닌 해결책에 의해서 풀어질 것이다. 이 문제는 단지 각각의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의 환경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원대한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바 어떻게 사회혁명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해결책의 하나는 도시와 농촌 간의 반목을 폐지하는 것이다. 미래사회의 구조에 대한 이상적인 체계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현 임무가 아니듯이 여기서 이 문제를 보다 깊이 파고든다는 것은 쓸데없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즉 주택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지금의 주택 부족에 따른 모든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주택이 현재 대도시에는 이미 지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현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몰수하여 그것을 무주택 노동자와 과밀 가구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분배함으로써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정권을 쥐게 되자마자 공동선, 쌍가로, 커먼 굿의 실현이라는 것에 고무된 그와 같은 대책은 현재의 국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또 다른 몰수나 숙소 할당보다도 빨리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쌍가로 독일어판 1887년 22조 위에서 엥겔스가 검토한 것은 국가 권력의 형태 변화가 아니라 단지 국가 권력의 활동 내용이다. 몰수와 숙소 할당 등은 현재의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도 수행된다. 형식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프롤레타리아 국가도 또한 거주 지역을 분배하고 주택을 몰수하는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르주아지와 관련된 기존의 행정기구나 관료제가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전혀 부적절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노동대중에 의한 모든 노동수산의 실질적인 압수와 전체 산업의 소유는 푸르동주의자들의 상환, 쌍가로, 리뎀션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개별 노동자가 주거시설이나 농장이나 노동수단의 소유자가 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대중이 주택이나 공장 그리고 노동수단에 대한 집단적인 소유자로 남게 되며 적어도 이행시기 동안에는 노동대중은 개인이나 단체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토지의 사유를 폐지하는 것도 토지 임대의 폐지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 소유를 사회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대중에 의한 모든 노동수단의 실질적인 압수는 임대차 관계의 보존을 결코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쌍가로 68쪽
우리는 위 문장에서 다룰 문제, 소위 국가의 사멸을 위한 경제적인 토대에 관한 문제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engels는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적어도 이행기 동안에는 대가 지불 없는 주택의 사용, 쌍가로, 결국 공짜로 사주는 거 역자주를 거의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를 아주 조심스러워한다. 전체 인민의 소유인 주택을 개별 가족들의 임대하는 데에는 임대차의 집단화와 어느 정도의 통제와 그리고 주택 분배에 대한 어떤 기준의 설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곧 어떤 국가 형태를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특별히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관료들로 이루어진 특수 군대나 관료 기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집세 없는 거주지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의 이행이란 국가가 완전히 사멸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꼬민 이후에 그리고 꼬민 경험의 영향 하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근본적인 위치에 대한 블랑키주의적인 채택. 쌍가로 안돼 블랑키스트 어둉션을 언급하면서 엥겔스는 내친김에 이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경제적, 정치적 행위의 필요성, 그리고 계급의 폐지와 더불어 국가의 폐지로의 이전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필연성. 55쪽. 쓸데없는 비판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나 마르크스주의를 근절하려는 부르주아지에게는 국가의 폐지라는 인식과 반뒤링론에서 인용된 위의 문장이 보여주는 정식을 무정부적인 것이라고 거부하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기회주의자들이 엥겔스도 역시 하나의 무정부주의자라고 분류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류는 사회배회주의자들이 무정부주의를 주창하는 국제주의자들을 단죄하는 가운데 점점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계급의 폐지와 더불어 국가 또한 폐지될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가르쳐왔다. 반뒤링론 속에 들어있는 국가의 사멸에 관한 유명한 논문은 무정부주의자들이 국가의 폐지를 단순히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하룻밤 사이에 폐지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무정부주의자들을 비판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현재 횡행하는 사회민주주의적인 교의가 국가의 폐지라는 문제에 관하여 마르크스주의와 무정부주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왜곡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했었는가를 보여주는 명확한 논증을 되새겨보는 것이 특히 유용할 것이다. 2. 무정부주의자에 대한 엥겔스의 반박. 이 논쟁은 1873년에 일어났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탈리아 사회주의자 연례 모임에서 푸르종주의자들과 지방자치론자들 및 반권위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었는데 이 논문들은 신세대 지혜 독일어로 1913년에야 비로소 게재되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마르크스의 정치적 무차별주의와 엥겔스의 권위에 대하여 라는 논문이다. 정치적 무차별주의, 엥겔스의 권위에 대하여 on authority. 마르크스는 정치적인 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무정부주의자들에게 조소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만약 노동계급의 정치적 투쟁이 혁명적인 형태들을 취하고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독재 대신에 자신들의 혁명적인 독재를 정립한다면 그들은 비열하고 저급한 일상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부르주아지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하여 원칙을 무시하는 등의 무서운 제약을 저지르며 무기를 놓고 국가를 폐지하는 대신에 국가의 혁명적이고 잠정적인 형태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쌍가로 신세대 32권 1호 1913년에서 14년 40조. 쌍가로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마르크스는 잘 알고 있었다. 역자주. 마르크스가 무정부주의자들을 논박하면서 싸웠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국가의 폐지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그는 계급이 소멸되었을 쌍가로 disappeared 때
국가가 소멸될 것이라든지 계급이 폐지되었을 때 국가는 폐지될 것이라는 식의 관점에 대해서 결코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반대한 것은 노동자들이 부르주아지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하여 무력을, 즉 국가라는 조직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것이었다. 무정부주의에 대항한 자신의 투쟁의 진정한 의미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트가 필요로 하는 혁명적이고 잠정적인 쌍가로 트랜시언트 형태의 국가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잠정적으로만 국가를 필요로 할 뿐이다. 우리는 목표로서의 국가의 폐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정부주의자들과 결코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픽어각 계급의 잠정적인 독재가 계급을 폐지하는 데 필수적이듯이 착취자에 대항하여 국가 권력의 도구와 원천들과 수단들을 잠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가장 날카롭고 명확한 방식으로 무정부주의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란 멍에를 벗어던진 후에 자신의 무기를 손에서 놓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하여 자본가에 대항해서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만약 잠정적인 형태로서의 국가가 아니라면 하나의 계급이 또 다른 계급에 대항하여 무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다. 위에 마르크스의 말은 각주를 읽겠습니다. 마르크스 정치적 무차별주의 쌍가로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 제18권 299에서 304조 디이츠 출판사 베를린 1962년 라고 묻고 있다. 나는 모든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하라고 하고 싶다. 즉 무정부주의자와 논쟁을 하면서 당신은 국가에 관련된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자리매겨왔던가, 또한 제 인터내셔널의 수많은 공식적 사회주의 정당들의 대다수가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자리매겨왔던가. 엥겔스는 그와 같은 개념들을 보다 상세하고 그러면서도 보다 대중적으로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모든 권위와 복종과 모든 권력을 부정하는 반권위주의자들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포효동주의자들의 혼란된 개념을 비웃고 있다. 기계의 사용과 많은 인간의 체계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기술을 요하는 설비가 어느 정도 복종 없이, 따라서 어느 정도의 권위 혹은 권력 없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공장이나 철도나 대항을 운항하는 선박이 있다면 하나라도 예로 들어보라고 엥겔스는 묻고 있다. 잠깐, 엥겔스의 논문 중에 권위에 관하여라는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침 이 인용문이 그거네요. 아주 맹렬한 반권위주의자들과 이러한 논쟁을 벌일 때 내가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그들은 나오고 오 당신 말이 옳다. 하지만 여기서 그것은 우리의 대표성을 지닌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위임의 문제이다. 라고 이런 자들은 하나의 사물을 이름만 바꿈으로써 그 사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다. 엥겔스 권위에 대하여 마르크스 엥겔스 선집 제1권 모스크바 1962년 638조. 권위와 자치권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며 사회의 다양한 발전 단계에 따라 그것들의 적용 영역도 다양해지고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그리고 덧붙여 기계적이고 대규모적인 생산의 적용 영역이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엥겔스는 권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에서 국가 문제로 넘어간다. 미래의 사회조직은 생산 조건이 불가피하게 만드는 한도 내에서만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치론자들은 나름대로 만족해 왔기 때문에 권위와 타협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권위를 필연화시키는 모든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으려고 하고 권위라는 말에 대해 격렬히 싸운다. 왜 반권위주의자들은 정치적 권위, 국가에 대항하여 그것들을 성토하려고 하는가? 정치적 권위와 더불어 국가는 도래하는 사회혁명의 결과로 당연히 사라질 것이고, 즉 공화국의 기능은 자신의 정치적인 성격을 잃게 될 것이며 사회적 이익을 감시하는 단순한 행정적 기능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반권위주의자들은 정치적 국가야말로 한방에, 그것도
국가를 탄생시켰던 사회적 관계가 파괴되기 전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사회혁명의 첫 번째 행위를 권위의 폐지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신사분들이 혁명을 본 적이 있는가? 하나의 혁명은 확실하게 가장 권위적인 것이다. 그것은 대중의 한 부류가 고도로 권위적인 수단인 총과 칼과 대포를 동원해서 타 부류의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행위이다. 그리고 승리한 부류는 반동들에게 자신의 무력으로 반동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할 테러를 동원하여 자신의 지배를 유지해야만 한다. 파리꼬민이 부르주아지에 대항한 무장인민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지속되었을 것 같은가? 반대로 우리는 꼬민 자신의 권위를 너무 적게 사용했음을 탓할 수는 없는가? 따라서 우리는 반권위주의자들이 혼란만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혹은 그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운동의 대의 쌍가로 커우즈를 배반하고 있는지를 아는 경우나 모두가 단지 반동에 봉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9쪽 엥겔스 권위에 대하여 마르크스 엥겔스 선집 제1권 모스크바 1962년 638에서 39쪽 이 논의는 국가가 사멸되는 동안에 맺어지는 정치와 경제 사이의 관계와 연결지어 검토되어야 할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쌍가로 다음 장에서 이 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 문제들은 공화국의 기능이 정치적인 것에서 단순히 행정적인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이행되는 것과 정치적 국가에 관한 것이다. 위의 마지막 요거 쌍가로 정치적 국가 역자는 특히 오해하기 쉬운데 국가가 사멸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 사멸 과정에 어느 일정 단계에서 사멸되어져 가고 있는 국가는 비정치적 국가로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엥겔스의 이러한 논의가 보여주는 탁월한 점은 그가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항하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이다. 스스로 엥겔스의 후계자 드림을 저장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은 1873년 이후로 수없이 많이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이와 같은 주제로 논의를 해왔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던 논의를 전개시키지 못했다. 국가의 폐지라는 무정부주의자적인 개념은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비혁명적으로 변했다. 혁명의 발음과 발전에 있어서 무정부주의자들이 폭력과 권위와 권력과 국가와 관련된 특수한 임무와 더불어 혁명을 살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현재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행하고 있는 무정부주의에 대한 비판은 대개 무정부주의자와는 달리 우리는 국가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식의 순전히 속물적인 진부함에 푹 빠져 있다. 당연히 그러한 진부함은 조금이라도 사고 능력이 있고 혁명적 정신을 지닌 노동자라면 거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엥겔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 다르다. 그는 모든 사회주의자야말로 사회주의 혁명의 결과로 국가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혁명의 문제를 대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기회주의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교묘히 회피하면서 소위 무정부주의자들이 전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방치했던 바로 그 문제를 특별히 다룬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면서 엥겔스는 고삐를 쥐게 된다. 쌍가로 핵심을 지적한다. 역자주 즉 그는 묻기를 꼬미는 혁명적인 국가 권력 즉 지배 계급으로 무장하고 조직화된 프롤레타리아트를 보다 많이 이용했어야 하지 않았던가 라고. 현재 횡행하는 공식적 사회민주주의는 대부분 혁명 과정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구체적인 임무에 관한 문제를 속물적인 냉소로 떼어버리거나 기껏해야 미래에 보여질 것이다 라는 식의 궤변적인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은 그러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노동자들에게 혁명적인 교육을 해야 하는 임무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엥겔스는 은행과 국가와 관련하여 프롤레타리아트는 과연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지난 프롤레타리아 혁명, 쌍가로, 코민, 역자주의 경험을 정확히 참조하였다. 3. 베벨에게 보낸 서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서 중에서 국가에 관한 논평 가운데 가장
탁월하지는 않더라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875년 3월 18일에서 28일까지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엥겔스가 베벨에게 보낸 서한의 다음과 같은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다. 3인문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알기로 이 편지는 베벨에게 보낸 지 36년이 지난 1911년에 출간되었던 베벨의 회고록 쌍가로 나의 생애 중에서 제2권에서 처음 활자화되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브라케에게 보낸 유명한 서한에서 비판했던 것과 똑같은 고타 강령, 쌍가로, 고타 프로그램, 초고에 대한 비판 내용을 베벨에게 보내는 서한에다 썼다. 특별히 국가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민국가는 자유국가로 이행되었다. 문법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의 자유국가는 그 국가의 시민과 관련하여서는 자유로운 국가이지만 전체적인 쌍가로 데스포티 정부를 지닌 국가이다. 특히 꼬민 이후로 국가에 대한 모든 언급은 누락되었음에 틀림이 없고 또한 그 말도 더 이상 말 자체가 지녔던 적절한 의무로서의 국가는 아니었다. 인민국가 쌍가로 People State는 무정부주의자에 의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미 푸르동이에 대항한 마르크스의 저작들과 그 후에 공산당 선언 등은 사회주의적 사회질서를 소개하면서 국가는 스스로를 해체시키고 사라진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다. 국가란 무력으로서 자신의 대적 계급들 쌍가로 adversaries을 억누르기 위해서 투쟁과 혁명 가운데 사용되는 단지 이행기적 기구일 뿐이기 때문에 자유인민국가에 관해 얘기한다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일단 이전에 이전 페이지 각주를 읽고 넘기겠습니다. 마르크스 고타 강령 비판 모스크바 1966년. 또한 프롤레타리아트가 아직도 국가를 필요로 한다고 할 때에도 그것은 자유라는 이익관계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대적 계급을 거꾸러뜨리기 위하여 필요할 뿐이며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이 자유에 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자마자 국가 그 자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꼬민이라는 프랑스어를 아주 잘 대신할 수 있는 오래된 독일어 공동체라는 말을 국가에 대신할 것을 제안했었다. 쌍가로 독일어 원본 321에서 22조 마르크스 엥겔스 서한집 모스크바 1965년 293에서 94조 이 서한은 불과 몇 주 후에 소인이 시킨 서한 쌍가로 1875년 5월 5일에서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당강령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당시 엥겔스는 런던에서 마르크스와 같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결국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 쌍가로 위라고 했을 때 의심할 여지 없이 엥겔스는 자신과 마르크스의 이름으로 독일 노동자당의 지도자에게 국가라는 말은 강령에서 삭제되어야 하고 공동체 쌍가로 커뮤니티라는 말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만일 그와 같은 강령의 수정이 그들에게 제안된다면 기회주의자들의 편의를 위해 왜곡되어 왔던 무정부주의에 관한 아우성이 현재 마르크스주의의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아우성치도록 내버려두자. 그래야 그들은 부르주아지의 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의 강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진실에 가까워지고 그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를 재건하고 해방을 위한 노동계급의 투쟁을 보다 정확하게 지도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확실히 볼셰비키 중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 유일하게 생길 수 있는 난점은 용어 문제이다. 독일어로는 공동체, 쌍가로, 커뮤니티를
의미하는 단어가 둘이 있는데 엥겔스가 사용한 것은 단일 공동체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전체, 즉 하나의 체계를 이룬 공동체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러시아어에는 그러한 단어가 없으므로 비록 결함은 있지만 우리는 꼬민이라는 프랑스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꼬민은 단어의 고유적인 의미에 있어서 더 이상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엥겔스의 언명은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위에 언급이 있은 후에 이 문장은 아주 명확해진다. 대중이 아닌 소수, 쌍가로 착취자들을 억압한 후에 꼬민은 국가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타도했던 것이다. 강압적인 특수 권력을 대신하여 대중 자신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이 모든 것은 단어 고유의 의미에 있어서 국가로부터의 이탈을 뜻했다. 그리고 꼬민이 견고하게 성립되면서 꼬민 내의 모든 국가적인 속성들은 사멸되어 갔는 바 그것은 국가기구의 폐지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해야 할 일을 갖지 못함에 따라서 그 기능이 정지된 것이었다. 인민국가라는 것은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라는 말을 하면서 엥겔스는 무엇보다도 바쿠닌 및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엥겔스는 인민국가가 자유인민국가만큼 사회주의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의 모순인 이상 자신의 그와 같은 공격은 정당화된다고 받아들인다. 엥겔스는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항한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투쟁을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노력했으며 이 투쟁을 원칙적으로 뜯어 고치려 했고 그 투쟁에서 국가와 관련하여 기회주의적인 편견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엥겔스의 서한은 36년간이나 책상 서랍 속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서한이 활자화된 후에도 카우츠키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엥겔스의 경고를 묵살하는 또 하나의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베벨에게 1875년 9월 21일자로 엥겔스에게 회신을 보내면서 베벨은 1875년 9월 21일자로 엥겔스에게 회신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강령 초안에 관한 엥겔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양보할 준비를 갖추고서 립크네이트를 비난했다. 쌍가로 베벨 자서전의 독일어판 제2권 334쪽. 그러나 베벨의 우리의 목표라는 소책자를 살펴보면 국가에 관한 그의 관점이 전적으로 오류에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국가는 계급 지배에 기초한 국가에서 인민국가, 쌍가로 people state로 이행되어야만 한다. 쌍가로 우리의 목표, 독일어판 1886년 14쪽. 위 문장은 베벨의 소책자 제9판, 쌍가로 제9판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에 인쇄되어 있었다. 국가에 관한 기회주의자적인 관점이 그토록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에 먹혀들었으며 특히 엥겔스의 혁명적인 해설이 곱게 책상 서랍 속에 처박혀 있었고 아주 오랫동안 삶의 모든 조건들이 그들로 하여금 혁명에서 떨어져 나오게 쌍가로 위안했다는 것. 이것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4. 에어푸르트 강령 초안에 대한 비판. 국가에 관한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1891년 6월 29일에 카우츠키에 보냈고 10년 후에 비로소 신세대 지에 실렸던 엥겔스의 에어포르트 강령 초안에 대한 비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비판이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국가 조직 문제에 관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기회주의적 관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내친 김에 우리는 엥겔스가 경제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아주 가치 있는 관찰을 하고 있음도 언급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관찰은 그가 근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를 얼마나 주의 깊고 사려 깊게 살폈으며 이러한 까닭에 그가 현재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 우리 임무의 내용을 어떻게 예견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같이 읽고 넘기겠습니다. 엥겔스 1891년 사회민주주의 강령 초안 비판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 제22권 227에서 43쪽 디이츠 출판사 베를린 1962년 2야 레닌은 동일한 저서에서 인용하고 있다.
다음은 그 관찰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글인데 강령 초안에서 사용되었던 무계획성 쌍가로 플랜로시그 키트라는 자본주의의 특성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주식회사 쌍가로 joint stock option joint stock joint stock companies에서 전체 산업을 손에 거머쥐고 독점하게 되는 트러스트로 이행할 경우에 트러스트는 사적 생산 쌍가로 private production 뿐만 아니라 무계획성 역시 그치게 된다. 쌍가로 신세대 제20권 제1호 1901년부터 2년 8조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인 제국주의, 즉 독점 자본주의화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적 평가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후자, 쌍가로 독점 자본주의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역자주는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부르주아 계량주의자들의 오류의 주장, 즉 독점 자본주의나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니며 국가 사회주의 등으로 불리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현재 아주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트러스트는 완벽한 계획을 결코 제공했지도 않았고 이제 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많이 계획을 세우더라도 거둘 자본가들이 아무리 많이 국내적이나 국제적인 수준에서 생산량을 사전에 계산해낼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아무리 체계적으로 규제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자본주의 하에 남아있으며 그것이 새로운 단계의 자본주의일지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여전히 자본주의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한 자본주의의 사회주의로의 근접, 쌍거로 proximaty은 단지 프롤레타리아트의 훌륭한 대표자들에게 사회주의 혁명의 임박함과 용이함과 가능성과 긴박감을 마련해주는 논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러한 혁명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계량주의자들이 시도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무엇인가 보다 매력적인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어떻게 기울일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를 토의하는 논의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국가 문제로 되돌아가자. 엥겔스는 서한 속에서 특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공화국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민족 문제와 국가 조직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셋째는 지방자치에 관한 것이다. 공화국에 대해 언급하면서 엥겔스는 이것을 에어포르트 강령 초안에 대한 비판의 초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강령이 전 세계 사회 민주주의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강령이 제-인터내셔널에 전용이 되고 있다는 중요성을 되새겨볼 때 우리는 아무런 과정 없이 엥겔스가 제-인터내셔널 성원 모두의 기회주의를 비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안의 정치적 요구는 하나의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조안은 당연히 말해야 할 것을 명백하게 결여하고 있다. 쌍거로 고딕은 엥겔스가 붙인 것. 그리고 이어서 엥겔스는 독일 헌법이 엄격히 말해서 1850년의 극단적인 반동헌법의 재판에 불과하며 빌헬름 리프크네이트가 언급했듯이 제국의회 는 절대주의의 무화과 잎사귀, 쌍가로 장식품 역자주에 불과하고 군소국가의 존재와 군소 독일 국가들의 연방을 합법화한 헌법에 토대를 두고 있는 모든 노동수단의 공동소유로의 전환을 위한 의도는 명백한 부조리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것의 손질을 가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덧붙인 엥겔스는 독일에서 하나의 공화국을 요구하는 것을 강력히 합법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만인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 문제는 공격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현재 기회주의를 바라보고 있으면 명확히 밝혀지는데 이러한 기회주의는 지금 사회민주주의적인 의사표시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사회주의자 규제법의 재등장을 겁내거나 사회주의자 규제법은 1878년에 비스마르크 정부가 노동계급 및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공포한 것이다. 이 법령은 사회민주당의 모든 조직들을 억압하였고 노동자, 대중조직들과 노동계급의 언론들도 탄압했으며 사회주의 문학 서적들도 압수하도록 하였다. 이 법령이 발효되고 있던 몇 년간에 걸쳐 1,500명이 투옥되었다. 쌍가로 약 35개의 사회민주당 조직이 분대되었으며 약 900명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독일에서 추방되었고 수백 개의 신문, 잡지, 부정기, 간행물들이 폐지되었다. 역자주. 하지만 탄압과 억압이 사회민주당을 완전히 붕괴시키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 당의 활동은 지하에서 재개되었다. 당 기관지 사회민주주의자는 외국에서 발행되었고 전체 회의도 연례적으로 1880년, 1883년, 1880년 개최되었다. 역자주. 독일 내에서는 비합법적인 사회민주주의 조직체들과 그룹들이 하나둘씩 급속하게 되살아났으며 비합법적인 중앙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동시에 합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던 당은 대중과 단단하게 결합되고 있었고 대중에 대한 영향력도 점점 커졌다. 쌍가로. 그리고 의외로 사회민주주의자를 입후보시켜 당선시키려는 시도, 즉 그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1878년에서 189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3배나 늘어났다. 역자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다. 그동안 점점 강력하게 성장해왔던 노동계급 운동의 압력으로 사회주의자 규제법이 폐지된 것은 1890년이었다. 사회주의자 규제법의 재동장을 겁내거나 그러한 법이 적용되는 위 내에서 만들어진 모든 방식의 너무 성급한 선언을 되새기면서 그들은 지금 당의 모든 요구를 평화적인 수단으로 얻는 데 적합한 독일의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질서, 쌍가로, 오더, 행동강령, 역자주를 당이 발전할 것을 바라고 있다. 엥겔스는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 규제법의 재등장이라는 공포에 자극받고 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특히 강조하면서 그러한 것은 기회주의임을 명백하게 묘사하고 있고 또한 그는 독일에는 그 어떠한 공화국이나 자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인 경로를 통한다는 환상을 완전히 모순이라고 선언했다. 엥겔스는 자신의 두 팔을 휘두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쌍가로. 두려움 없이 비판했다. 역자주. 그는 공화국이나 아주 자유스러운 국가에서는 사회주의로의 평화로운 발전을 단지 conceive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나 독일에서는 그는 되풀이해서 말하기를 정부가 거의 전지전능에 가깝고 의회나 여타 모든 대의 국가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상실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더구나 그러한 것을 옹호한다는 것이 필요도 없는 것인 바 그것은 오히려 절대주의의 장식품 쌍가로 The fig leaf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곧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적 앞에 노출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언을 반기했던 독일 사회민주당의 대다수 공식적 지도자들은 사실상 절대주의에 필요한 배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결국 그러한 정책은 자신의 정당을 파멸의 길로 이끌 뿐이다. 그들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치적 문제들을 표면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은폐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은 최초의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에 최초의 정치 위기가 벌어지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제기된다. 이러한 쟁점들을 토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당이 갑자기 무력하게 되고 가장 결정적인 쟁점의 불명확성과 불일치, 쌍가로, discord가 이것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 과연 이것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일상의 순간적인 이익에 대한 지대하고 원칙적인 고려를 간과하는 것과 후에 이어질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순간적인 승리를 위해 투쟁하고 노력하는 것과
현재를 위해서 운동의 미래를 희생하는 것은 성실하다는 의미를 부여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기회주의적이며 기회주의로 남는다. 그리고 성실한 기회주의자는 아마도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된다.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당과 노동계급만이 민주공화국의 형태 속에서 권력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프랑스 대혁명이 이미 보여주었듯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특수한 형태일 뿐이다. 엥겔스는 여기에서 마르크스의 모든 저작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 즉 민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는 사상을 아주 놀라운 형식으로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그러한 공화국으로 인하여 최소한 자본의 지배를 폐지시키지 않고도 대중과 계급 투쟁에 대한 억압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투쟁, 쌍가로, 즉 그것은 피억압 대중의 기본적인 이익과 마주칠 수 있게 되자마자 그러한 기능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하여서만 피억압 대중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를 통해서만 필연적으로 실현되는 투쟁의 확장과 발전의 개화와 강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것들 역시 제2 인터내셔널 구성원 모두에게 잊혀진 마르크스주의 명제였고 그것이 잊혀져 왔다는 사실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초기 6개월 동안의 맨셰비키의 역사가 그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인민의 전국적 조합, 쌍가로, 컴포지션과 관련하여 연방공화국이란 주제 하에 엥겔스는 기술하기를 반동적인 군주제 헌법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군소국가들 쌍거로 패티 스테이츠로의 반동적인 분열과 그것들을 전제로 통일된 독일로 융해시키는 대신에 모든 특수한 프러시아주의 형태를 영속화하는 분열이 존재하는 현재의 독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보기에는 프롤레타리아트만이 하나의 분열되지 않은 공화국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동부주들에게는 이미 장애가 되고 있는 하나의 연방 공화국이 아메리카 합중국의 광대한 영토에서는 여전히 필연적이다. 두 개의 큰 섬의 네 개의 민족으로 구성되고 단일 의회는 지니고 있지만 세 개의 서로 다른 입법 체계가 이미 병존하고 있는 영국에서 그것은 이미 한 걸음 내딛고 있다. 조그마한 스위스는 유럽적인 국가체계에 대해서 수동적인 구성원이었기에 참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의 장애가 되어왔다. 독일이 스위스적인 방식으로 연방화된다는 것은 역사를 엄청나게 되돌리려는 꼴이 될 것이나 하나의 연방국가, 쌍가로 유니언 스테이트와 완벽하게 통일된 국가 사이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각 국가와 각 주, 쌍가로, 캔톤은 자신의 시민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형사입법적이고 사법적인 체계를 지닌다. 그리고 둘째, 민간의회, 쌍가로, Popular Chamber와 병준하여 크든 작든 간의 각 주 자체가 선출하는 연방의회, 쌍가로, Federal Chamber가 존재하게 된다. 독일에서 연방국가는 완벽하게 통일된 국가로의 전환이며 1866년과 1870년의 위로부터의 혁명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의해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보충되어야 한다. 위로부터의 혁명 각주 1866년의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전쟁 및 1870에서 71년의 프랑스 프러시아의 전쟁을 말한다. 그것은 프러시아 융커들의 손아귀 아래서 독일이 통일을 이룸으로써 종결되었다. 엥겔스는 국가의 형태를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각각의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특성에 따라서 주어진 이행 형태가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쌍가로 from what to what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립하기 위하여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 형태들을 분석하고자 했다.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관점에서 그 문제에 접근하면서 엥겔스도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민주집중제, 쌍가로 민주적
중앙집권제 데모크래틱 센트럴리즘과 하나의 분열되지 않은 공화국을 지지했다. 그는 연방공화국을 반전에 대한 장애와 하나의 예외로 그리고 전제군주제에서 중앙집권화된 공화국으로 이행하는 형태나 또는 어떤 특수한 조건 하에서는 한 걸음 진전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특별한 조건 중에서 민족 문제를 첫째로 손꼽고 있다. 엥겔스는 군소국가들의 반동적인 본성에 대하여 냉혹하리만큼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어떠한 구체적인 경우에는 민족 문제로 인해 이러한 비판을 가리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민족 문제를 배제하고자 하는 가장 경미한 요구, 자신들의 소규모 국가에 편협하고 저속한 민족주의에 대한 완전히 정당한 반대의 입장에서 출발한 네덜란드나 폴란드의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자주 오류를 범하는 오류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다양한 소국가들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조건과 하나의 공용어와 수세기의 역사가 민족 문제의 종지부를 이미 찍었다고 여겨지는 영국을 다루면서조차 엥겔스는 민족 문제가 이미 지나간 과거지사가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을 고려했으며 결과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성립은 역사의 진일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역주가 있어서 읽고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프러시아의 지배계급이 철혈, 쌍가로, 블러드 앤 아이언 정책과 외교상의 음모 및 전쟁을 통하여 위로부터 쌍가로, from above 수행하려고 했던 독일의 통일을 언급한 것이다.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전쟁으로 북독일 연합, 쌍가로, the North German Union이 결성되었으며 프랑스와 프러시아의 전쟁으로 독일은 독일 제국의 토대를 세울 수 있었다. 역사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엥겔스가 연방공화국이 지니는 단점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었다거나 하나로 통일되고 중앙집권화된 민주공화국에 대한 아주 명백한 지지와 그것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 그 어떠한 낌새도 보이지 않고 있음은 확실하다. 그러나 엥겔스는 민주집중제를 부르주아나 뿌띠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 그 중에서도 무정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관료적인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의 중앙집권제란 개념은 꼬민과 구들로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 자발적인 방위를 하면서 모든 관료적인 습성과 상부로부터의 명령 하달식을 완전히 제거한 광범위한 지방자치제를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강령적인 견해를 진전시키면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된 공화국은 그러나 1798년에 성립된 단지 황제가 없을 뿐이지 하나의 제국, 쌍가로 엠파이어에 불과한 현재 프랑스 공화국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공화국이다. 1792년부터 179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프랑스는 각현, 쌍가로, 디파트먼트과 각 꼬민은 아메리카 방식의 완벽한 자치를 향유했으며 그것은 곧 우리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자치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관료제 없이 어떻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가는 아메리카와 프랑스 제1공화정이 이미 보여준 바와 있으며 오늘날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그리고 영국의 여타 식민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지역적이고 쌍가로 provincial, regional, 꼬민적인 자치정부는 예를 들어 각주, 쌍가로, 캔턴과 연방, bundt, 하나로 연합한 국가에 대해 아주 독립적이며 각 지역구, 쌍가로, district와 꼬민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스위스의 연방제보다도 더 자유스럽다. 주 정부는 각 구의 감사들과 관구,
지도관들, 광구 지도관들을 선임한다. 영어 사용권 국가들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우리는 여기서 또한 프러시아 관구 지도관과 지방 참사관을 폐지하듯이 미래에 완벽하게 이것을 폐지하려 한다. 쌍가로 감독관들, 구의 경찰 수뇌들, 감사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관리들은 상부로부터 선임되어 왔다. 따라서 엥겔스는 강령의 자치정부 문안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보통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관리들로 운영되는 지역, 쌍가로 provinces, regions, 지방, 꼬민을 위한 완벽한 자치정부, 국가에 의해서 선임되는 모든 지역, 지방관헌의 폐지. 나는 이미 케렌스키와 여타 사회주의 강요들로 구성된 정부에 의해 탄압받았던 프라우다, 쌍가로 1917년 5월 28일자 제68호에서 사이비, 혁명적인 사이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이비 사회주의 대표자들이 어떻게 이 점에서 쌍가로 물론 어느 경우나 이 점 하나만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로부터 눈부신 이별을 강행했던가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물론 제국주의 부르주아 지들과 연합한 그들에 둘러싸였던 인민이 이러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진실, 쌍가로, fact 이란 무기로 무장한 엥겔스가 연방공화국은 필연적으로 중앙집권화된 공화국보다 많은 양의 자유를 담보한다는 아주 널리 특히 뿌티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 사이에서 팽배했던 편견에 대하여 명백한 예를 들면서 반증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 편견은 명백히 오류이다. 그것은 1792년부터 1798년까지의 중앙 집권화된 프랑스 공화정과 스위스 연방공화국을 언급하면서 엥겔스가 제시했던 사실에 의해서 반증된다. 프라우다 각주 읽고 넘기겠습니다. 프라우드 볼셰비키의 합법적 일간지 1912년 4월 22일 쌍가로 그레고리력으로는 5월 5일 성페테르스부르크에서 처음 간행되었다. 신문 발행 자금은 노동자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되었고 그 발행 부수는 4만 부에 달했으며 때로는 6만 부까지도 발행되었다. 레닌은 이 신문의 매일매일 작업의 편제를 성페테르스부르크 노동자들의 획기적인 업적으로 평가하였다. 프라우다는 대중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당을 장악하였으며 대규모 노동자 통신원을 확보하였다. 이 신문을 주도했던 레닌은 거의 매일 기고했으며 편집진의 작업을 지도했고 그 군사적 혁명적 정신을 지켜주었다. 이 신문은 경찰의 끊임없는 감시를 받게 되었다. 드디어 1914년 7월 8일에는 폐간을 당해 1917년 2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복간되었다. 그것도 역시 지방정부의 감시를 받게 되어 명칭을 여러 번 바꿔야만 했다. 1917년 10월 27일에야 신문은 본래의 명칭인 프라우다라는 제호하에 다시 간행되었다. 그것은 1792년부터 1798년까지의 중앙 집권화된 프랑스 공화정과 스위스 연방공화국을 언급하면서 엥겔스가 제시했던 사실에 의해서 반증된다. 진실로 민주적으로 중앙 집권화된 공화국은 연방공화국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달리 말하자면 지방과 지역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자유, 그리고 역사상 알려진 어떤 자유도 연방공화국이 아닌 중앙 집권화된 공화국 하에서만 주어졌던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우리 당의 선전과 선동은 확실히 연방공화국과 중앙집권화된 공화국 그리고 지방자치제 등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선전과 선동만큼이나 불충분한 것이었으며 지금도 불충분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다. 5. 마르크스의 프랑스의 내전에 붙인 엥겔스의 서문.
프랑스의 내전의 제3판 서문, 쌍가로 이 서문은 1891년 3월 18일에 썼고 신세대지에 게재되었었다. 에서 엥겔스는 국가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몇 가지 흥미있고 부수적인 단평들에 덧붙여서 꼬민의 교훈을 아주 명료하게 요약하고 있다. 마르크스 엥겔스 선집 제1권 모스크바 1962년 474에서 75쪽, 479쪽, 483쪽, 484에서 85쪽. 꼬민이 종식된 후 이후 저자 쌍갈스 엥겔스 역사주가 관찰했던 20년간의 경험에 확고하게 기초하고 있으며 당시 독일에서 널리 횡행하던 국가에 대한 미신을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요약은 당시 고려 중에 있던 국가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판결 쌍가로 The Last Word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은 모든 혁명에서 무장을 하고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무장 해제는 당시 국가 권력을 쥐고 있던 부르주아지들의 첫 번째 명령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의의 승리를 쟁취한 모든 혁명이 이루어진 연후에는 새로운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곧 노동자들의 패배로 끝났다. 부르주아 혁명의 경험에 대한 이 요약은 그 표현만큼이나 간결하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국가에 관한 문제, 쌍가로 비어가 계급이 무장을 하는가? 여기서 아주 명료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뿌띠 부르주아 민주주의자에 영향받은 교수들에 의해서 숨겨지고 자주 왜곡되어 왔음이 명백해진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 당시 부르주아 혁명의 이러한 비밀, 쌍가로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무장을 막지 않았다가 혁명이 성공한 후에 무장 해제시키는 역자주를 떠버리는 명예, 쌍가로 카베그나크 오너는 맨셰비키 그 중에서도 마르크스주의자인 체하는 제레텔리에게 돌아갔다. 6월 11일의 역사적인 연설에서 제레텔리는 부르주아지들이 페트로그라드 노동자들의 무장 해제를 결정했음을 물론 그는 그 자신의 결정이자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필연적인 결정이라고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떠벌렸었다. 6월 11일의 제레텔리의 역사적인 연설은 물론 1917년 혁명을 연구하는 모든 역사가들에게 어떻게 해서 제레텔리에 의해 지도된 사회혁명당과 맨셰비키의 블록이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등을 돌리고 부르주아지의 품으로 돌아갔는가를 그림으로 설명해 주듯이 명료하게 보여줄 것이다. 국가 문제에 관하여 또 다른 엥겔스의 부수적인 언명은 종교를 다루는 데서도 보인다.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점점 기회주의자로 타락한 만큼 그들은 종교는 사적인 문제, 쌍가로 private matter 임에 틀림없다. private matter 임에 틀림없다 라는 유명한 공식을 점점 더 속물적인 오해로 빠뜨렸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이 공식은 종교는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에 있어서조차 사적인 문제라는 의미로 왜곡되어졌다. 엥겔스가 단호하게 항의했던 것은 바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적 강력에 대한 이와 같은 명백하고 완벽한 배신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1891년 엥겔스는 당에서 싹트기 시작한 기회주의의 아주 미약한 맹아를 보고는 다음과 같이 엄중 경고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거의 모두가 노동자들 뿐이거나 또는 노동자들의 인정된 대표자들만이 꼬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꼬민의 결정은 명료하게 프롤레타리아트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공화주의적 부르주아지들이 겁에 질려서 수행하는 데 실패했지만 노동계급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인 토대를 마련해주는 개혁들을 선포하거나 국가와 관련하여 종교는 순전히 사적이라는 원칙의 실현 같은 것 혹은 꼬민의 노동계급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된 법령이나 부분적으로는 구사회질서와 단호히 절연하는 법령을 선포했었다.
엥겔스는 독일 기회주의에 정면으로 한 방 먹이는 것으로서 국가에 관련하여 쌍가로 in relation to the state 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였는데 그 당시 독일의 기회주의는 종교를 당과 관련하여 사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선언해 왔으며 그럼으로써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을 아주 지속하고 자유분방하게 사고하는 속물주의적 수준으로 퇴락시켰으며 그것은 기꺼이 하나의 비종파주의적 태도 쌍거로 non-denominational status를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인민을 마취시키는 종교라는 아편에 대한 당의 투쟁을 단념하는 것이다.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연구할 장래 역사가들은 1914년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드러낸 부끄러운 파탄의 근원을 추적해 나가는 경로에서 이 문제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연구의 시작과 더불어서 당의 사상적 지도자였던 카우츠키의 논문에는 발뺌하는 듯한 선언들이 기회주의에 활짝 문을 개방하고 있고 결국 1913년의 탈교회 운동으로 당의 태도가 귀착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꼬민이 종식되고 20년 후에 각주 읽고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탈퇴 운동으로도 불리는 불리는데 제1차 세계대전 전야에 독일의 대중운동이 되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사회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독일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은 괴뢰, 당은 중립적이어야 하며 당원들이 당을 대신해 반종교적, 반교권적 선전을 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인물을 반대하지 않았다. 탈교회 운동 각주 읽었습니다. 계속. 그러나 꼬민이 종식되고 20년 후에 엥겔스가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하여 꼬민의 교훈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다음은 엥겔스가 골자로 뽑은 꼬민의 교훈이다. 1798년에 나폴레옹이 창출했고 그때까지 어떤 새로운 정부에서도 환영받는 도구로서 인정받았으며 그 적대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던 기존의 중앙 집권화된 정부, 군대, 정치경찰, 관료제 등의 억압 권력이 모든 곳에서 파리에서와 같이 몰락하고 있었다. 바로 출발부터 꼬미는 한번 권력을 잡은 노동계급은 낡은 국가기구를 가지고는 더 이상 운영을 해나갈 수 없다는 것, 즉 획득한 우위를 또다시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노동계급이 한편으로는 그 이전까지 자신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었던 모든 낡은 기구를 척결해야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계급의 소환에 항시 응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했다. 또한 엥겔스는 군주제 하에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 하에서도 국가는 국가로 남는다는 것을, 즉 국가는 사회의 봉사자인 관리들과 그 기관들을 사회의 지배자로 전환시키는 근본적으로 특이한 측면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했다. 이러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사회에 대한 봉사자에서 사회의 지배자로의 전환, 이전의 모든 국가에 있어서 불가피했던 전환에 대항하여 꼬미는 두 가지 확고부동한 수단을 사용했었다. 첫째, 꼬미는 모든 직위를 행정, 사법, 교육을 망라해서 모든 인민이 참가하는 보통 선거를 토대로 선출하고 항시 선출자의 소환에 복종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꼬미는 상하를 불문하고 모든 관리들의 급료를 노동자들이 받는 급료 수준으로 한정했다. 꼬민에서 지급된 최고 급료는 6,000프랑이었다. 명목상 2,400루블이나 현재의 환율로 따지면 6,000루블에 해당한다. 지방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6천 루블, 아주 적절한 산정액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9천 루블의 월급을 주자고 제안하는 볼셰비키 당원이 있다면 그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영업한 전집 편집자주 레닌이 제시한 적정 월급은 1917년 당시의 지폐로 환산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러시아 지폐 루블은 상당히 평가절하되었다. 구직을 위해 날뛰거나 출세만능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 유력한 방책이 이렇게 마련되었고, 대의의 기구에게 위임한 구성력 있는 요구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위에 보태어져야 할 것이 곧 그것이었다. 여기에서 엥겔스는 지속적인 민주주의가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로 이행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흥미있는 경계선에 도달했다. 때문에 국가를 폐지하기 위하여서는 공무원의 기능들을 광범위한 대다수 대중 그리고 나아가 모든 단독적 개인의 세계관적 지평과 능력을 고려하고 통제하는 단순한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리고 출세 만능주의가 완전히 폐지된다면 공무원, 쌍가로, 시빌 서비스이라는 이득이 없는 지위이지만 명예로운 지위가 모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은행, 주식회사에서 높은 보수를 받는 직위로의 상승 도약대로 이용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엥겔스는 예를 들면 민족 자결권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몇몇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민족 자결권이 불가능하고 사회주의 하에서는 민족 자결권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논의하면서 저지르는 실수를 결코 범하지 않았다. 이처럼 명쾌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틀린 마르크스 주의자들의 문구들은 관리들에게 적당한 급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 어떠한 민주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완전히 지속적인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하에서는 불가능하고 사회주의 하에서는 모든 민주주의는 사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머리카락을 하나씩 잃어버려서 결국에 대머리가 된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화처럼 하나의 궤변이라고 하겠다. 민주주의를 그 최대치까지 발전시키고 이러한 발전에 조응하는 형식을 찾으며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을 통하여 검증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은 사회혁명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복합적인 임무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들을 분리시킨다면 그 어떠한 종류의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결코 분리되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것과 함께 얻어지는 것이다. 또 그것은 경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리고 또한 경제적 발전 등에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살아 숨쉬는 역사의 변증법이다. 엥겔스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렇듯 이전의 국가 권력의 파괴와 그것을 진정으로 민주적인 새로운 국가로 대체하는 것은 프랑스 내전의 제3부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번 더 유형에 관하여 몇 가지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특히 국가에 대한 미신에 가까운 신앙이 철학에서 생겨나와 부르주아지 뿐만 아니라 다수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의식에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철학적인 개념에 따르면 국가는 이념의 현실태이거나 지구상에서 신의 왕국, 쌍가로 The Kingdom of God, 즉 철학적 개념으로 번역하면 그 속에서 영원한 진리와 정의가 실현되고 실현될 것이 확실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쌍가로 여기에 관해서는 헤겔의 국가론에 대한 마르크스의 헤겔 법철학 비판의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역제주.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국가와 그것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미신에 가까운 숭배와 뒤따르는 바 사람들이 옛날부터 소위 국가와 그것에 안정되고 보수 좋은 관리들을 통하지 않고는 전체 사회에서 일자리와 일반 이익들을 구할 수 없다는 사고에 익숙해 왔다는 것에서 그 근원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인민들은 그들이 이제까지의 왕정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민주공화국을 맹신하게 될 때 비로소 아주 특별히 대담한 일보를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국가란 하나의 계급이 또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구, 쌍거로 머신에 불과하며 그러한 사실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군주제 국가와 별 차이가 없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기껏해야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계급 지배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면 물려받는 하나의 악마에 불과하며 승리한 프롤레타리아트는 그것의 최악의 측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민이 행해야 했던 것처럼 척결해야만 할 것이고 새롭고 자유로운 사회적 조건에서 성장한 세대가 비로소 국가라는 쓰레기 더미를 완전히 치워버릴 수 있을 것이다. 군주제를 공화정으로 대체하는데 국가 일반에 관한 사회주의의 원리들을 망각하지 말라고 엥겔스는 독일인들에게 경고했다. 그의 경고는 현재 제레텔리 일파와 제르노프 일파를 바라보면 진정한 교훈으로 밝혀지는데 그들이 연합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과 숭배를 표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두 가지 주의점. 1. 왕정에서 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에서도 국가는 하나의 계급이 또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구로 남는다라는 엥겔스의 언명은 몇몇 무정부주의자들이 가르친 것처럼 억압의 형식이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해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낼 줄 뿐이다. 보다 광범위하고 자유롭고 활짝 열린 계급 투쟁과 계급 억압의 형식은 계급 일반의 폐지를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트를 광범위하게 뒷받침한다. 2. 왜 오직 새로운 세대만이 국가라는 쓰레기 더미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극복과 연결된 문제이다. 6. 민주주의의 극복에 대한 엥겔스의 입장. 엥겔스는 사회민주주의자라는 용어는 과학적으로 보아서 오류라고 규정하면서 이 주제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주제를 주로 국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70년의 논문을 쌍가로 Internationals 생략하겠습니다. 으로 묶어버리면서 쓴 서문에서 쌍가로 서각이 1년 반 전인 즉 1894년 1월 3일자로 기록됨. 엥겔스는 그때까지 자신의 모든 논문에서 사회민주주의자 쌍가로 소셜 데모크래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산주의자 쌍가로 커뮤니스트 라는 말을 써왔는데 그 이유는 당시 프랑스의 푸르동주의자들과 독일의 라살레주의자들이 그들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자들이라고 자칭했기 때문에 쓰고 있다. 엥겔스는 이어서 일단 각주 읽고 넘기겠습니다. 인민국가 독일 사회민주당 쌍가로 아이젠하워의 중앙기관지로 1869년부터 1876년까지 라이프찌히에서 간행되었다. 편집장은 립크네이트였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단골 기고자였다. 엥겔스는 이어서 따라서 마르크스와 나는 우리의 특수한 관점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토록 느슨한 개념을 절대 쓸 수 없었다. 오늘날 사태는 달라졌으며 하나의 당의 경제 강령이 단지 사회주의적 일반이 아니라 명확하게 공산주의적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국가 전체를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극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주의자라는 말은 적절할 수도 쌍가로 매그패시얼렌 적절할 수도 있고 부적절할 수도 있다. unsuitable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고딕은 엥겔스 정당들 political parties
이란 이름은 결코 전체적으로 적절하지는 않으며 반면에 당은 그 이름을 남겨둔 채로 발전하고 있다. 라살레파란 각주, 독일 부르주아 사회주의자인 페르난디트 라살레의 추종자들과 지지자들을 말한다. 그들은 라이프치히의 노동자 단체 대회에 따라 1863년에 설립된 독일 노동자 총연합 쌍가로 General Association of German Workers에 속했다. 초대 회장은 그 강령과 전술을 기초한 라살레가 선출되었다. 즉 그 정치 강령은 보통 선거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제 강령은 국가 보조의 노동자 생산연합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라살레파는 비스마르크의 열강정책 쌍가로 Great Power Policy를 지지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되풀이해서 라살레파의 이론, 전술, 조직 원칙들을 독일 노동자 계급운동에 있어서 기회주의적인 경향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엥겔스, 인민국가에서의 국제적 논제, 쌍가로 1871에서 1875의 서문,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 제22권 417에서 18쪽 디이치 출판사 베를린 1963년 변증법 사상가였던 엥겔스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까지 변증법에 대한 진실된 태도를 지켜나갔다. 마르크스와 그 자신은 당에 대한 위대하고 과학적이며 적확한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현실에는 그와 같은 진정한 당, 즉 프롤레타리아 대중정당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오늘날 쌍가로 19세기 말에는 진정한 당이 존재하나 그 명칭이 과학적 입장에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 당이 발전하는 한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그 명칭이 지닌 오류가 당 스스로에 의해서 숨겨지지 않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 한 그것은 현 상황과 그 내용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엥겔스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약간의 재치가 우리 볼셰비키들을 위로할지도 모르겠다. 즉, 우리는 진정한 당을 갖고 있다. 그것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1903년 브뤼셀, 런던 대회에서 우리가 다수였다라는 순전히 우연적인 사실만을 표현하는 것일지라도 볼셰비키와 같은 무의미하고 저속한 개념조차도 적합하게 될 것이다. 아마 지금은 7, 8월에 있어서 공화파들과 혁명적인 뿌띠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우리 당에 대한 탄압이 그토록 보편적으로 존경받는 볼셰비키라는 명칭을 얻게 했고 더욱이 탄압이야말로 우리 당이 수행해 온 지대한 역사적 과정이 곧 당의 진정한 발전 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4월의 우리 당의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는 나의 제안을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아마 지금 나조차 우유부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마 나는 우리들을 공산당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동지들에게 타협안을 그러나 단서로 쌍거로 in brackets 볼셰비키라는 단어가 포함된 타협안을 제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의 명칭에 관한 문제는 국가에 대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태도에 관한 문제에 비하면 결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국가에 관한 자주 일어나는 논의들을 살펴보면 엥겔스가 경고했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소위 국가의 사멸은 민주주의의 사멸을 의미하며 국가의 폐지는 곧 민주주의의 폐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망각하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주 읽고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1903년 7월 17일에서 8월 12일까지 열렸던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제2차 총회를 말한다. 처음에는 브뤼셀에서 열렸으나 경찰의 탄압을 받아 런던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레닌의 지지자들은 당 중앙기관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볼셰비키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다. 반면에 소수파에 속했던 기회주의자들은 맨셰비키라고 불리었다. 볼셰비키의 설명이 왔네요. 계속하겠습니다. 언뜻 보아 이 주장은 확실히 생경하고 사료가 깊지 못한 듯이 보일지도 모른다. 확실히 혹자는 우리가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이라는 원리가 준수되지 않는 사회 체계의
도래를 바라고 있지 않나 하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바로 이 원리의 인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과 동일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을 승인하는 하나의 국가, 다시 말해서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항하여 강제력을 체계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대중의 한 부류가 여타 다른 부류에 대하여 권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체 이상이 결코 아닌 것이다. 국가, 즉 인민 일반에 대한 모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폭력이자 모든 폭력의 사용체인 국가의 폐지를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했다. 우리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이라는 원리가 준수되지 않는 사회 체계의 도래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우리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발전할 것이며, 따라서 인민 일반에 대한 폭력과 한 사람이 타자에게 그리고 대중의 한 부류가 다른 부류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왜냐하면 인민은 폭력과 복종 없이도 사회적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준수하는 데 곧 익숙해질 것이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습관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하여 엥겔스는 새로운 세대, 즉 새롭고 자유로운 사회적 조건에서 성장한 그 세대가 국가라는 쓰레기 더미, 민주공화적 국가를 포함하는 모든 국가를 완전히 치워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멸의 경제적 토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자주